힘드셨을 것 같은데 역시 그 이 두 영화, 두 감독님의 어떤 그 인지도를 실감하게 해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까 이제 먼저 이제 착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요 팻말이 두 개가 바뀌어 있었잖아요. 네, 이 두 감독님의 요청으로 어느 한 분의 강력한 요청으로 지금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좀 약간 말해주는 세팅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은 진짜 왜 이렇게 이 미스백의 이지영 감독님과 우리들의 윤가은 감독님을 한 자리에서 모셨을까, 이렇게 신박한 기획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왜 이렇게 두 분을 만나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 드는 어떤 행사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몇 날 며칠을 정말 고민을 했어요. 이 두 감독님의 어떤 그 공통점이 있을까, 내진 접점이 있을까, 어떤 또 이렇게 중요도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전혀 다른 분야, 전혀 다른 장르에서 한국 영화의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쓴, 그래서 한국 영화라는 어떤 집이 있다면 두 개의 새로운 기둥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오늘 이제 영화에 관련된 얘기부터, 그리고 또 이제 감독으로서 겪고 있는 고민들까지, 그리고 또 차기작에 대한 얘기들까지 들으면서 한국 영화의 어떤 그림, 지도를 이 자리에서 또 그려보는 그런 자리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들께 여러분들을 만나 인사부터 들으면서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만드는 윤가은이고요. 오늘 일단 와주셔서 너무 볼 영화도 되게 많으실 텐데 좋은 날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그 이지영 감독님의 팬의 입장으로 자리를 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윤가은 감독님의 팬으로 참석을 했고, 섭외를 받을 때부터 윤가은 감독님이 안 하면 안 하겠다고. 이건 너무 말이 세게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날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이제 팬이라고 서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오늘 약 1시간 전에 처음 이렇게 대면에서 만난 생판 모르는 사이라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근황 토크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소식 접하셨고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축하의 멘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신인 감독상을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백상아 토크 아니라 그 백상 후 토크라고, 백상의 그 뜨거운 그 열기를 먼저 이렇게 좀 약간 전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스백이라는 영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고, 또 이제 삼가당이라는 싹쓸이 수상을 그 기존에 이제 윤가은 감독님이 굉장히 많은 영화제에서 싹쓸이 수상을 하셨는데 이제 다시 이제 감독님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먼저 좀 약간 수상하실 때 그때 이제 하셨던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으셨잖아요. 짝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영화 계속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술 사준 사람들이 많이 생각났다라는 그런 주옥 같은 멘트를 날리셨는데, 좀 그 얘기를 후에 따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네. 저는 저번에 저희 시나리오북 출판 GV에서 그때 스백로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셨었나, 감독님이 다음 작품으로 받고 싶은 상이 뭐냐 그랬을 때 제가 미스백으로 저는 편집비는 너무 많이 받았지만 저는 못 받아서 다음 작품으로 감독상을 타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될 줄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저뿐만 아니라
권서연, 뭐 한지민까지 다 타는 건 정말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셋이 집에 가면서도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 한지민이 말도 안 돼 막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갔었거든요. 어쨌든 전부 다 정말 제가 그 수상소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객분들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고 정말 더 차기작을 집필 중이었는데 더 힘을 받아서 쓸 수 있게 될 것 같으면서도 더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셨대요. 네, 지금 이렇게 깨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백상 예술대상 이름이 또 백상아랑 거의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운명적인 좀 수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각에 또 이제 그 이후에 감독님의 이런 멘트를 보면서 같은 감독으로서 화면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던데 감독님은 왜 오신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저는 이제 그 라이브로는 못 보고 나중에 이제 일을 하다가 늦게 알고 막 너무 놀래서 저 사실 진짜 오늘 처음 뵀거든요. 오늘 처음 뵙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었었고 이런 좋은 영화가 있는데 뭐 개봉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저런 소식들을 어쨌든 본의 아니게 업데이트를 해왔던 영화고 그 같은 배우가 또 저의 영화에 같은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이 영화가 이제 영화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상을 정말 싹쓸이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수상소감을 보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제가 인정받은 저의 사랑이 인정받은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정말 좋고 남일 같지 않게 그냥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감독님 영화 만들 때 어떤 그런 고충들도 많이 떠오르면서 같은 감독으로서 느낀 그런 울컥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이 두 감독님의 접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계속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게 진짜 배우를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그 시아 배우가 사실은 이제 미스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때 9살이었어요. 9살 시아. 근데 지금 이제 그 감독님의 차기작에 우리 집에 또 이제 출연을 해서 11살이 된 시아의 성장을 좀 두 감독이 공유하면서 배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해가는 그런 또 공통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또 그 부분으로도 서로 유심하게 살펴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두 분이 뭐 일면식은 없지만 이 영화의 이런 이 전설적인 이젠 전설적이 된 두 영화에 대해서 서로 또 이제 보신 감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영화를 보셨고 또 이제 또 어떤 마음으로 응원하시는 마음들이 생기셨는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어느 분 먼저 해주면 좋을까요? 선배님이십니까? 저는 아까도 윤가은 감독이랑 그 뒤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아가 미스백을 찍고 좀 오래 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가 개봉을 너무 늦게 개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를 찍어놓고 1년 7개월 만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시아가 그 사이에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영화를 찍고 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재능이 많고 그런 아이인지 알고 있는데 이게 일을 못하는 게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있었는데 저 그 순간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운전을 하고 있다가 시아한테 전화가 왔는데 감독님 저 캐스팅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래가지고 너무 잘됐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감독님 성함이 뭐야? 그러니까 윤가은 감독님. 그래서 내가 그들이 브레이크 밟고 서가지고 와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는 시아가 가장 캐스팅 됐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좋겠는 감독님의 작품에 실제로 캐스팅이 된 거라서 네네. 저는 감독 영화에서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좀 편한 영화로 갔으면 좋겠다. 네, 편하고 정말 아역 영화계 이창동 감독님이 네, 좋은 수식을. 그래서 내가 진짜 시아야 너 그 감독님 얼마나 좋은지 아니? 넌 진짜 대박 이러면서 막 한지민한테 전화해서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막
막 난리 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한강보수부지에 차를 세워놓고 네. 막 그랬던 기억이. 그만큼 이제 우리들이란 영화가 네. 좋았다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네. 저는 아직도 기억 시사회로 봤어요. 그러니까 시사회로 봤는데 데뷔를 못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기어서 나오는 심정으로 이렇게 좀 뭐 만감이 교차하고 부럽다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는 저런 영화를 죽어도 깨도 못 만들 거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엄청난 영화였죠. 그리고 저한테는 연예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뷔하기 전에는 연예인 같은 사람이어서 오늘도 같이 GV를 한다고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야 내가 진짜 출세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영화를 너무 잘 봤고 정말 정말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들 정말 장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장인. 네. 아니 정말 네 윤가은 감독님 식은땀 흘리시는 게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화답가를 한번 해주세요. 감독님은 미스백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제 생각에도 감독님 서로 두 분께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로의 작품을 절대 못 만들 것 같은 정말 극과 극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시는 감독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큰 어떤 그런 영화에 대한 상찬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황해가지고 아니, 아까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 저야말로 이제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 영화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관객분들이 제 영화를 보시면 저 사람은 되게 영혼이 뭔가 맑고 뭐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의 세계를 그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제 마음 속에서는 저도 미스백 같은 영화를 나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저의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야기를 쓸 때 되게 센 이야기를 먼저 이제 쓰고 그것이 계속 순화되는 과정을 저는 계속 겪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덜어진다거나. 근데 이제 이번 영화는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아직 여기저기서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해도 최초 공개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데 아직 올리지 말아주시면 좋겠는데 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진짜 아직 올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요. 요것만 저도 아직 저도 이제 올해 제 영화 개봉을 해가지고 아직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저 이런 네. 점이 너무 좋아요. 제가 기자여서 최초 공개 이런 거 감독님 앞이니까. 아니 제 이번 이야기는 이제 가족 이야기인데 원래 제가 썼던 이야기는 아동학대 관련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제 안에서 이제 저도 나름 이제 진정성 있게 쓴다고 썼고 시나리오 썼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스백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미 그때 촬영이 끝났었고 뭐 이만저만 해서 그런 영화가 있다. 되게 좋대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미 소문이 났었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시나리오를 구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몰래 구해서 어둠의 경로로 구해서 봤죠. 근데 이제 어둠의 경로는 파일 아니고 파일 아니고 지인 찬스. 지인 찬스로 시나리오를.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런 좋은 영화를 누군가 만드셨구나. 내가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사실 접었어요. 준비하던 거를 접게 만드신 감독.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화 진짜 보고 싶다. 그리고 영화 정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영화 정말 잘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접은 의의가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나중에 영화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똑같은 영화 저런 영화 못 만들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그런 에너지로 이렇게 힘있게 가는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또 스크린에서 만나는 시간도 너무 좋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저한테 되게 제가 못 이룬 평행우주안에서 제가 못 가본 세계를 대신 해주시는 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더 마음으로 응원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자꾸 들어도 별로 신빙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스백처럼 센 우리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막 애들끼리 막 폭행하고 막. 이거는 저도 뭐 예전에 영화 개봉했을 때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원래 이제 우리들도
교실 안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서 6학년 교실 안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서 누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이렇게 진행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써놓고 제가 썼는데 제가 못 만들겠더라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연출하지? 이게 쓰는 거랑 연출하는 거랑 또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스백 보면서 아 그래 저런 거 연출하시는 분이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네. 네,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근데 사실 늘 이렇게 좀 약간 어둠이 함께 이게 바닥에서 지하 심층수에서 끌어올리는 어떤 그 어둠의 기운을 항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영화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이제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것도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감독님 말씀대로 어두운 영화 이런 것들을 좀 더 세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 생각이 언제부터 스멀스멀 기어나오셨나요? 타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뭐 포기했고요. 그냥 뭐 저한테 요즘에 차기작을 샤방샤방한 멜로도 들어왔는데 나한테 이걸 왜 주지? 막 이런 정도로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감독님은 센 걸 자꾸 덜어내면서 밝고 순수하고 따뜻하게 자꾸 영화가 간다면 저는 원래는 안 그런 영화도 자꾸 세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스백을 찍을 때도 정말 그냥 노멀하게 형광등 안에서 찍어야만 했던 찍을 계획이었던 씬들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주미경이랑 선아랑 집안에서 막 싸우고 조이가 짖고 막 이런 그 장면도 원래 그냥 형광등에서 노멀하게 찍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현장에서 오 이러면서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조명을 이렇게 깔자 주미경 눈에 이렇게 깔아가지고 거의 데뷔를 보여주고 상하마 어떤 그런 대꾸를 보여주고 이런 정도의 어떤 뭔가 굉장히 느와르적이고 센 이런 게 장면이 나오면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대박 오늘 건졌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장면이나 뭐 상하랑 장섭이 막 그 동선 이동하면서 싸우는 말싸움하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어둡게 찍어놓고 너무 뿌듯해하고 막 이런 게 좀 이렇게 뭔가 본능적으로 좀 어둡고 세고 그런 게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도 느와르를 찾아내는 어떤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이 이제 뭐 보여주신 영화로는 너무 우리가 명백하게 어떤 영화 만드시는지 알지만 저희가 이제 시네21에서 내 인생의 영화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 코너인데 감독님들이 정말 영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영화 그리고 내 영화 세계에서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알맹이로 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을 힌트를 얻은 영화들을 좀 알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든 코너였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도 받았었거든요. 영화 너무 대조적이에요. 일단 어둠의 포스에 딱 어울리는 라쇼몽을 거미의 정월 네, 같은 감독이랑 그런 작품을 가지고 이제 이 영화가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셨다면 또 윤가은 감독님은 오지 야스지로의 영화인데 아이들 둘이 나오는 그 아이들 둘이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안녕하세요라는 영화를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이 얼마나 추구하는 영화도 다를 뿐더러 좋아하는 영화도 다른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평소에도 보시는 것들도 접하는 것도 다르고 그게 이렇게 체화돼서 나오는 시나리오 나오는 것도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되게 궁금한 거는 두 분 다 이제 이후의 작품을 만드셔야 되고 만드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요구가 들어왔을 거예요. 막 이런 시나리오도 해달라, 저런 시나리오도 같이 작업해보지 않겠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 취사 선택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제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도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쓰는 시나리오도 받아보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끔 그 로맨틱 코미디 이런 것도 들어오기도 하는데 너무 의외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좀 여자가 나오고 세고 어둡고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보는 시선이 이렇구나. 아까 기자님의 어둠의 빛이 끓어오른다고 한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인정을 하기로 했고, 근데 뭐 인정을 할 것도 없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시나리오도 어둠의 포스가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데 윤강 감독님 같은 영화를 찍으려면은 죽어서 깨어나도 아까 못한다고 한 것처럼 모두가 이렇게 자기 본능을,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아가는 과정이 감독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제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알고 인정해 나가고 있는, 감독을 데뷔하고 나서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한테 시나리오 의뢰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근데 참 요즘에 고민은 거절하는 것도 정말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모르겠구만. 그런 와중에서도 행복한 날을 보내고. 결말이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두 번째 영화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영화를 만든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영화는 어떤 힘으로 내가 어쨌든 장편을 하나 선보이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만들어서,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영화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근데 시나리오를 처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보는데 주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를 찍었으니까 주로 아이가 나와요. 한 명은 아이, 한 명은 어른,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거의 똑같은 형식의 시나리오가 계속 들어와서 물어봤죠. 애가 나오나요? 뭐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들어오면 혹시 아이가 나오나요? 뭐 연령대가 주로 초등학생이거나 뭐 아니면 이제 중학생, 뭐 중고등학생 아이거나 이제. 근데 이제 좋은 작품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다른 분의 이미 쓰신 시나리오를 각색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내공이 필요하고 아직 내 세계를 잘 선보이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허덕임 속에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진짜 고민이 많아서 무슨 영화제나 이런 자리에 갔을 때 그 유명하신 감독님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다 물어봤어요. 두 번째 영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정말로 거짓말같이 그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빨리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뭐 잘 만들어라, 뭐 상업 영화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만 장고하지 말고 빨리 만들고 그냥 대충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빨리 만들어야 되나 보다. 왜 빨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 시기를 너무 오래, 그러니까 첫 영화가 특히 이제 본의 아니게 잘 된 경우에 고민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망했어. 아니야 아직 감독님 아직 있잖아. 지금 감독님이 제일 고민하시는 지금, 어떤 그 문제잖아요. 사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하십니다. 시간 충분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냥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그냥 빨리 그럼 만들어. 사실 지금 만드셨잖아요. 그 개봉을 앞두고 계신데 이지영 감독님한테 그러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무슨 뭘 하나요? 제가 파이팅? 뭐 아니 워낙 잘하실 거라. 아니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만들라고 하던가. 생각 빨리 만드세요. 근데 이건 팬으로서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 감독님 그냥 하시고 싶은 영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감독님이 너무 파고 약간 이제 애정을 쏟고 이러다 보니까 7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이런 불안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뭐 이제 소포머 징크스라고 하는 두 번째 작품 만들기가 감독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게 공통의 사실은 현안이에요. 과연 내가 어떻게 두 번째 작품을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들어간다면 어떤 작품으로 들어가고 또 어떻게 진짜 뭐 상업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제 대중적인 영화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색깔을 더 해서 독립영화로 더 많은 것들을 또 한 번 더 보여줄 것인가, 이런 여러 고민이 있을 텐데 그 기로에서 이제 좀 통과를 하신 분이고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저도 아직 개봉을 안 해가지고 저의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왜냐면 정말 결과 보고 결과는 제가 별점으로 갈 거고요. 그건 제가 할게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요즘에 그 백상 때문에 좀 약간 환기가 되긴 했는데 백상 전까지는 어둠의 터널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본의 아니게 영화가 잘 돼버리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호평을 듣게 돼서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편집 과정에서 시나리오 써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미스백이 이제 결과를 거두고 나서 다시 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 뒤집어 엎는데 아시다시피 처음에 쓰는 것보다 각색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각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사면초가 같은 기분이 돼버리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첫 작품이 좀 호평을 받으신 감독님들 영화가 다 두 번째 작품이 좀 안 되는 걸 계속 보게 되면서 나도 어떤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서 괜히 이렇게 시야가 흐려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다시 다잡을 어떤 그런 기회가 필요했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두 번째 작품 만드신 감독님들 만나보면 꼭 그런 얘기 좀 물어보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좀 잘 이겨나가야 될 것 같은데 시사회 초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화이팅은 제가 그럼 화이팅. 네. 아니 그 충무로의 시나리오의 이제 그 흐름, 추이 같은 게 있어요.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시나리오가 가는 이제 그 방향성이 있는데 이 두 분한테는 절대 같은 시나리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죠. 두 분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어떤 다른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관객으로서는 너무 좋은 두 가지의 어떤 그 다른 작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작 과정에서의 사실은 이 영화가 탄생하기까지 얘기들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사실은 독립영화 진영 그리고 또 이제 상업영화 진영에서 각각의 작품을 괄목할 만한 작품을 내놓은 것도 사실이고 사실은 이제 두 분이 영화를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커리어를 쌓게 된 과정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 차이도 영화를 만드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지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연출부 그리고 각색 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2000년대 그 한국 영화가 거의 이제 그 올해 이제 전주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100년 이제 그런 기념전도 하는데 그 궤적에 함께 해온 그런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연출부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한편에 이제 그 영화로 데뷔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몸소 체험하셨던 경험담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난항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시간 동안 좀 핵심적으로 가장 나를 벽에 부딪히게 했던 게 뭔지 그런 얘기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에 부딪히게 했던 게 뭔지라게 하기보다는 일생이 벽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까도 잠깐 윤관 감독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2001년도에 연출부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영화를 찍어서 2001년에 개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번지점프를 하다 연출부를 학교를 때려치고 대학교 2학년에 휴학계를 내고 뛰어들었어요. 나이를 속여서 나이를 26이라고 속여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은 좀 나이가 어리면 안 뽑아주니까 나이를 26 원래 그때 20살이었는데 26으로 속여서 외모가 그렇게 보였던 얘기겠죠? 그렇게 보여요? 20살과 26살이면 꽤 차이 나는. 그때 좀 약간 뭐랄까 강성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에너지 때문에 머리를 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 상태에서 아저씨 이런 것처럼 네, 좀 피파 바지 입고 다니고 약간 그런 시기여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나이를 속이고 연출부에 들어가서 슬레이트를 치고 그렇게 다녔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역시나 그 나이에는 좀 감당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번지점프 하다를 촬영 제작 기간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200만 원 받았나? 한 7개월 동안 200만 원 받고 일을 했고 하루에 한 달에 한 30만 원 그러면 그렇죠. 수익. 그리고 하루에 한 2시간도 못 자고 계속 나가다가 결국에는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잠을 하루에 2시간 뭐 일주일에 한 6시간밖에 못 자는 날도 있어서 자면서 걸어가다가 차에 치인 거예요. 촬영장에 가다가. 그래가지고 전치 한 3달이 나와서 개봉을 병원에서 맡게 됐죠.
그랬던 시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너무 힘들게 연출부를 하고 나서 그때 제가 연출부를 학교를 휴학을 하고 갔던 이유는 영화가 내 길이 맞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다행히 그 영화가 번지점프를 하자 같이 좋은 명작이 아니었으면 어쩌면은 포기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극장에서 봤을 때 난 내가 한 영화가 이렇게 좋은 영화라니 하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와 영화가 이런 좋은 일이구나, 인생을 담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주홍글씨 연출부를 다시 은주로 이제 이은주 배우를 2번 연속으로 같은 작품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무한세계를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맡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근 10년간을 병원에서 수발이라고 암 환자 이렇게 약간 식기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알바도 하고 우편물 분류하는 알바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별의별 알바를 다 하면서 이제 생활고를 좀 버텨내고 거의 하루에 삼각김밥 하나 2개 먹고 이제 그렇게 몇 년을 지냈던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던 영화가 6년 동안 쓰던 시나리오를 쓰고 6년 동안 캐스팅이 계속돼서 들어가려면 말랑하던 영화가 결국은 엎어지고 정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진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간 쌓았던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걸 보고 나니까 그냥 일주일간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거의 이제 자다가 꿈을 꾸면 내가 자살하는 꿈을 꾸고 막 이럴 정도로 너무 극한에 몰렸을 때 썼던 시나리오가 미스백이라는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정말 막막했기 때문에 우울증에도 빠지고 막막했기 때문에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 더 써서 하나 더 해보고 안 되면 진짜 그때 죽자 이런 심정으로 썼던 시나리오가 미스백이고 신이 있다면 한번 기회를 줬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미스백이란 기회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백상 때 상을 받고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그때 신인감독상이 1부 처음에 하는데 1부 끝나고 전화했는데 그때까지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지켜보서 이렇게 저의 그런 어떤 고난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엄마가 좀 크게 다가오셨던 것 같고 그렇게 영화가 참 뭔지 그죠? 영화가 뭐라고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영화가 뭐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질문했잖아요. 진짜 영화가 뭐지? 영화가 뭘까요, 진짜? 요새 제일 가장 저한테 질문이 그 질문인데 사실은. 근데 저랑 너무 완전히 다른. 그렇죠. 네. 네. 감독님은 학교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그 고민을 영화를 만들기의 고민 같은 것들을 뭐 시스템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 시기에 영화를 만들면서 거기서 부딪혔던 또 다른 벽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벽을 격파해 나가신 건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화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꿈꿨고 근데 이제 영화과는 진학을 안 했고 일반 대학을 간 상태에서 영화를 올해 20대를 이제 영화에 밖에서 영화를 꿈꾸는 시기가 되게 길었었고 근데 이제 그 한참 아까 번지점프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번지점프 저 극장에서 대학생 때 보고 막 회사에 저런 영화가 있다니 그 작가님한테 제가 이메일 어떻게 알아내서 쓰고 막 이랬었어요. 예, 나도 감독이 되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그런 메일을 막 팬레터죠. 어떻게 하면 감독이 될 수 있는지 난 영화과를 못 갔는데 막 그러니까 영화를 막 답장이 왔어요. 고은님 작가님 답장도 막 받고 열심히 하라고 화이팅 뭐 이런 답장을 주셨는데 그냥 열심히 하라고. 네, 되게 하시네요. 열심히 막 영화제를 쫓아다니고 이제 난 영화를 하고 싶은데 영화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러니까 일찍 오히려 돌파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저는 겁이 되게 많고 이거를 모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꿈은 있고 이 상태 20대에 근데 이제 제 능력은 검증이 안 되고 영화를 단편 영화를 작게 무슨 영화학교 같은 이렇게 간단한 한겨레 영화학교 이런 데서 만들었는데 이제 다 망하고 뭐 이런 시기가 20대에 이제 거면서 내가 영화를 아까 수성소감에서 짝사랑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20대 때 나 혼자 좋아한 거구나 영화는 이거는
영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난 그냥 팬이구나. 그래서 중간에 이제 영화 때려치려고 뭐 그냥 다른 일 했어요. 학원 강사 알바하고 뭐 다른 일 하다가 저한테 기회를 한번 줘야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시기가 찾아와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을 바쳐서 영화를 좋아했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영화 한 편 나한테 선물해서 만들어 주자라고 하나는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지금 저의 하드에만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상원 학교 낼 때 포트폴리오 냈는데 이제 결국 붙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편 더 만들어 보라는 얘긴가 보다. 한 편 더 만들어 보라는 얘긴가 보다 하면서 학교 시스템을 2년 정도 이제 그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영화를 계속 만들었고 우리들을 만들게 된 것도 사실은 그렇게 단편 영화를 하나씩 만드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왔으니까 제가 만들 수 있는 영화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 지금 발붙이고 있는 거니까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영화는 시장에서 아무도 안 좋아해라는 이야기를 학교 내내 들었고 장편 영화로 갈 때도 이거를 누가 봐 이렇게 애들 나온 영화를 누가 봐 뭐 나이를 올려 뭘 해 뭐 막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차피 저는 그런 영화는 못 만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스백 같은 영화 저는 못 만드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만들 수 있는 거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제가 저한테 그래도 영화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장편 영화 한번 만들어 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내 삶에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게 저는 우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단편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은 시스템적으로 지금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만들려면은 주로 이제 유학을 많이 택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학 가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역으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화를 만들려면 한국에서 진짜 한국의 영화 학교를 다니는 게 가장 생산성으로는 좋은 그러니까 많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이 좀 마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의 경우도 콩나물 같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된 작품들도 학교를 통해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두 감독님이 좀 약간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저는 이제 그 아까 이렇게 벽 얘기도 했지만 고충은 어떤 부분 같이 나누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윤가은 감독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힌트가 있는데 정말 와 어린애들만 나오는 영화 해서 흥행하겠어? 아니면 개봉하면은 뭐 어떻게 뭐 이걸 평가를 받겠어?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처음 기획을 하고 이럴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이제 그거는 잘 안 될 거라는 그리고 호응을 얻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기획 단계부터 조금은 그 부분을 축소하고 사람들이 관객들이 더 좋아할 만한 부분으로 조금 유도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 전체적인 편견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심화된 경우가 미스백 같은 경우 이제 그 정말 이제 뭐 대중상업 영화라 저예산이지만 대중상업 영화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영화를 만들 때 여주인공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연대 뭐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을 또 이렇게 근접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는 많은 간섭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 이제 그 부분에 소재적인 부분에서 부딪혔던 벽들도 영화를 만들기까지 고충만큼이나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먼저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은 굉장히 센 표현을 하시면서 네. 내가 이렇게 이 영화를 투쟁하듯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어느 정도의 체감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다양한 멘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왜 만드냐, 뭐 이런 이런 영화를 이런 영화를 왜 만드냐는 대사는 시나리오 과정부터 편집하고 이제 배급 시사를 할 때도 이런 영화를 왜 우리가 이런 영화는 왜 만들었는지를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 영화를 배급해봤자 뭐 10만 20만 들고 내릴 것 같다가 우리가 득을 볼 게 없다 이러면서 배급사를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도는 것처럼 배급사를 몇 군데 돌면서 배급 시사를 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결국에 종착역이 이제 지금 배급사가 된 케이스였는데
그리고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니들이 만드는 영화는 뭔데? 라고도 하면서 좀 싸웠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시나리오 과정에서도 뭐 어떻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도 어떻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아까 기자님이 저한테 먼저 이렇게 그런 말씀하셨다면서 하는 게 할복하겠다. 여기서 내 시나리오를 건드리면 나는 할복을 하겠다. 아니 제가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할복하겠다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얘기를 좀 유도심을 하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독립영화, 상업영화의 차이를 감독이 어떤 일들을 겪는지를 즐거우신가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그러니까 저는 다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 윤강 감독님이 할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네, 절대 입에 담지 않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영화로 데뷔하신 감독님이랑 저처럼 상업영화로 데뷔한 감독이 어떤 고충을 겪는지를 잘 모르실 텐데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독립영화는 일단은 돈을 대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촬영 뭐 시나리오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씬 드러내고 이런 거 찍지 말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배우는 내가 쓰기 싫은 배우인데 이 배우를 꼭 갖다 넣어라 뭐 이런 관섭부터 시작해서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편집 과정에서 그게 제일 심해지는데 편집 과정에서 누구라고 저희 영화 계획된 많은 분들 중에서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닷가에서 지은이와 상아가 날아가는 새를 보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신을 드러내라 이런 간섭도 받아봤고 뭐 지은이가 탈출하는 장면도 지금보다 좀 짧게 너무 보기 고통스러우니까 짧게 줄여라 뭐 이런 다 간섭이나 빼면은 무슨 영화가 남나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스백러 지부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아까 씨발 네가 뭘 알아 막 이러면서 엄청난 투쟁을 했었죠. 나는 저걸 빼면은 나는 이 영화에서 탈퇴하겠다. 탈퇴하겠다. 이 영화에서 내가 빠지겠다. 나는 할복을 하겠다. 삭발하겠다. 막 이런 식의 뭔가 강경 대응을 항상 했어야 되고 제 생각에 상업영화 감독이 갖춰야 될 가장 큰 요건은 전투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거는 편집권 사수. 네, 편집, 초롱성. 촬영, 시나리오 단계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어택들을 막아낼 수 있고 쳐낼 수 있고 그런 용기, 어떤 전투력이 상업영화 감독한테는 필수 요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모든 영화에 참여한 이제 뭐 투자 배급사들은 다 적이냐라고 생각을 이제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 다들 이제 그 영화 어떤 한 영화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상업 영화는 이렇게 정리하면 제가 큰일 나겠네요. 투자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투자 받아야 이게 되니까 오해가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제가 수상소감할 말씀했다시피 정말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영화를 못 만들었고 정말 모든 투자사들이 다 깠는데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저는 그분을 너무 존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닦아잡는 그분 존경합니다. 네, 존경하고 투자사는 항상 영화가 다 잘 되길 바라는 사람, 같이 잘 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지 적이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투자사 어디서 계속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적이 아닙니다. 네. 박수. 투자사고. 지금 우리가 또 이성을 좀 찾아야 되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만큼 그렇게 편집권 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감독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텐데 독립영화는 오히려 이제 감독의 색깔 아니면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을 조금은 재량하에서 만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라는 것들이 더 용인된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독립영화가 진짜 독립적으로 이제 만들면서 이게 뭐 독립영화든 상업영화든 어쨌든 간에 관객분들이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를 선택할 때는 하나의 작품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서는 가끔은 불균질한 영화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들의 영화 외적인 어떤 그 강점을 좀 꼽자면
아토라는 배급사가 같이 이제 감독님의 어떤 작품 세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이제 PD 시스템, 독립영화에도 PD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제 그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또 이제 좀 약간은 수월하면서도 좀 좋은 시스템의 그 독립영화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우리들을 만들 때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은 그런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만 주인공인 영화가 없고 이제 저의 의지는 뭐 그렇다고 여기에 뭐 유명한 아역 배우를 캐스팅할 것이냐 그렇다면 뭐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그렇게 유명한 아역 배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면 엄마 아빠를 좀 유명한 배우로 할 것이냐 뭐 그렇다고 이 영화에 할 것 같지 않은 거죠. 뭐 그 되게 애매한 영화였어요. 저희 영화가 레퍼런스가 없는. 그래서 이 영화를 설득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 영화가 어떤 형태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들은 어쨌든 CJ 투자고 CJ 안에서도 이제 걱정이 많으시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아토라는 제작사가 그런 감독이 어떤 나아갈 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사실은 제일 많이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뭐 난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어떤 압박이 있었냐면은 제가 아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6학년 교실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다. 칼부림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누가 범인인지 얘기를 안 한다. 과연 누가 범인일까? 이런 시나리오 썼을 때 다 좋아했거든요. 다 세다, 자극적이고 이거 뭐 깡날 것 같아, 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다 좋아했는데 이제 제가 그걸 못 하겠고 저는 좀 더 일상적인 조금 더 현실 베이스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저는 뭐 연출 못할 것 같습니다. 방향을 틀 때 오히려 그러면 이 영화는 더 애매한 영화가 되는데 자극성도 없고 소재도 맹숭맹숭하고 학교 폭력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영화제도 못 갈 것 같은데 이 영화를 투자를 왜 해야 돼? 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영화들도 영화가 만들어질 때 어쨌든 독립영화의 시장이라는 게 영화제에 가서 상영을 하고 그 뭔가가 있어야지 개봉에 힘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어떤 메커니즘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 영화는 그러기에도 되게 애매한 영화인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런 것을 설득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아토에서는 이제 그런 점을 어쨌든 없던 영화 만들어 보는 거니까 뭐 그런 점에 의의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보호를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을 했고 약간 이제 그 안에서 저의 스트레스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정말로 애매한 영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저도 고민이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작품을 정말 준비하다가 없고 이런 정말 지난한 시기 동안 뭐 이민을 알아보고 정말 힘들었을 때 저는 호주 이민을 기술 이민 근데 이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술이 없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기술을 배우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이 영화를 이렇게 판을 벌려놨는데 이 계약을 등에 업고 제가 못할 것 같고 막 그런 시기가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부담도 너무 많이 되고. 영화 개봉은 뭐 둘째치고 이 영화를 어디선가 공개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식의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그때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지우 감독님한테 이제 제가 한번 고민 상담을 해서 제가 너무 영화 지금 예산도 너무 작고 이런 영화는 레퍼런스가 없어서 아무도 제 영화를 믿어주지 않고 저도 못 믿겠고 이 영화를 만들어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막 이거 어떡하죠? 저는 이민을 가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고민을 막 상담을 했더니 이민 상담을 하시고 이민 상담했죠. 예. 근데 이제 감독님이 너의 부담은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계약 잘못 꼬였다가 큰일 난다 이러면서 빨리 영화를 그냥 찍으라는 거예요. 부담 없이 찍고 영화가 이상하면 이런 얘기 되나? 하드를 들고 날르래요 그냥 개봉을 공개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용기를 주려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평가받는 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면 하드를 들고 날라 이렇게 하하 이렇게 웃는 자리였는데 근데 그게 되게 힘이 됐어요. 네, 그래서 나는 언제든 튈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들고 내 날름 그렇구나 영화 이상하면 하드를 들고 날라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다시 게시를 해서 바로 전화해서 우리 그냥 찍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그 다음에는 우리 그냥 찍자 그리고 가로 열고 내 마음속으로는 안 되면 하드 들고 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너무하네요. 정지우 감독님 이 영화를 만들게 한 1등 공신에 정지우 감독님이 뒤에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조금 있다가 저녁 때 사랑니 토크가 있어요. 정지우 감독님 만나는데 하드를 들고 날라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감독들이 되게 이제 그 감독님들끼리 굉장히 이제 그 비슷한 고민을 단계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누군가에게 선배 감독에게 많은 조언도 듣고 동료 감독들끼리 의견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종합해 보니까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서로 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영화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영화가 이렇게 100년 이제 역사를 맞이해서 좋은 영화들이 나오는 원동력이 네, 이런 멘트들이 있었군요. 하드를 들고 날라라. 네, 저는 진짜 이제 이 영화가 뭐 악정 고투 내지는 감독 개개인의 어떤 그렇게 이렇게 뭐 이민 자살 할복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키워드가 진짜 뭐 약간 대한민국에서 할 수 근데 없다. 진짜 뭐 캐릭터 차이가 너무 순수하게 이민, 할복, 자살 이런 정말 반성하게 되네요. 진짜 이민을 생각하는데 정말 너무 좌절했어요. 기술이 이 나이 될 때 30대 그쵸, 중반인데 네. 맞아, 감독들은 기술이 기술 없으면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못 쓸 없는 거예요. 거예요. 네, 진짜 쓸데가 진짜리야. 없어요. 네, 계속 영화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영화를 힘들게 해서 개봉을 했는데 실은 정말 이거는 이제 업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제 감독님들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느끼실 텐데 왜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됐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와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호응을 얻을 작품이었었나? 라고 본인들은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냅니다. 사실은 뭐 지금 뭐 어벤져스가 100만씩 들고 있는 상황에서 뭐 72만 관객 리스펙 이게 뭐 그렇게 큰 수치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흥행 입증이 안 된 배우 그리고 신인 감독의 어떤 작품으로서 그 정도의 상업 영화에서 성과를 냈다라는 거 정말 그 관객들의 힘으로 입소문으로 그렇게 갈 수 있었다라는 것도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독립영화계에서 요즘에 그러니까 독립영화는 수치가 막 정말 1000명, 2000명의 관객이 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관객이 이제 뭐 점유율 얘기하시지만 극장에 가보면은 막 그냥 평일에 가보면 막 1명, 2명 앉아있는 영화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읽어낸 10,000명이 넘는 숫자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이제 수치적으로 두 영화가 다음 영화를 감독님들이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객관적인 것들을 성과를 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영화의 변화도 있었고 지금 영화를 받아들이는 관객들의 좋은 영화는 찾아서 본다라는 어떤 그런 대의 같은 것들도 작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또 그런 부분들을 체감을 하셨는지도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윤가은 감독님. 네, 관객의 반응들 그간에 이제 또 이렇게 사실은 이제 흥행이 될까 이런 소재로 성장 영화라는 소소한 이야기로 될까 이런 생각도 또 하셨을 텐데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잖아요. 관객의 호응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객들이 지금 원하는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이제 그 투자하는 입장이나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원하는 영화는 조금은 달라졌다라는 생각도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보셨지? 이런 생각을 아직도 약간 잘 모르겠는 게 저도 안 믿은 것 같아요. 이게 영화가 개봉을 할 거라고도 사실 생각을 못했고 그 당시에는 영화제를 가면 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상영을 하고 혹시 뭐 개봉까지 생각 못하고 나중에 뭐 파일 이렇게 뭐 IPTV나 이런 데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어서 개봉을 하네? 오 신기하다 개봉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관객분들이 이거를 찾아서 보시는 관객이 있다는 거를 저도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만들면은 이런 영화가 없었으니까 가치는 있을 수 있어라는 어떤 되게 희미한 희망을 가지긴 했지만 저도 확신을 못했는데 그거를 관객분들이 오히려 증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나도 모르는구나. 나도 관객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찾고 좋아하실지 나도 모르니까 내 안에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때 그거를 너무 불신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그 생각은 정말 처음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 단편 영화를 만들 때는 개봉하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 영화를 그냥 계속 자기를 발견해 나가고 자기를 갱신해 나가면서 만드는 영화들만 하다가 그냥 관객분들을 만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만나면서 오는 그 케미스트리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영화를 나만 좋아해서 내가 만든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또 봐주시는구나. 그렇다면은 한 번 더 실험을 해보자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번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도 아이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씩 관객분들이 이렇게 와 주실 때 그게 약간 정말로 힘이 돼서 다음 영화 한 스텝 한 스텝을 용기를 갖게 되는 그 시발점이 제일 잘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진짜 미스백은 또 이제 스백러라는 팬층까지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힘을 역으로 감독님, 윤강 감독님처럼 마찬가지로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누구도 안 봐라고 이걸 누가 보겠어라고 했던 거에 대한 반격 같은 그런 힘을 관객으로부터 오히려 얻는 기회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도 너무 이 영화를, 왜냐면 특이하게 이제 배급사, 투자 배급사부터 같이 있는데 투자 배급사가 없는 시스템에서 이제 배급을 구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미 공개를 한 거잖아요. 완성본을 시사를 했는데 그 돈 되는 배급사들이 다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니까 아 진짜 나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편집도 막 70까지 버전을 내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도 역시 내 인생에 기적이라는 없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결국 않겠구나라는 게, 저는 아직도 굉장히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제가 뭔가 밖에 양지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래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뭐 내부에서는 퍼스토리가 33, 40년이었나? 그 정도 수치만 해도 뭐 다행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 전에 이제 또 여성 영화 미혹 같은 영화들이 이제 나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좀 많이 비관적이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봉이 잡힐 때까지도 막 좋다 이런 거보다는 너무 두려웠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개봉 날도 거의 뭐 잠도 거의 설치고 막 이렇게 많은 스백러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가 상영관이 시작부터 너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퐁당퐁당 있는 상영관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배급사가 좀 힘이 없는 배급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상영관 숫자로만 가면은 여기서는 그냥 100% 거의 90% 그냥 한 2~30만 들고 내리는 스코어였거든요. 첫 주의 스코어가. 그러니까 제가 뭐 거의 맨정신으로 계속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술 마셔서 이걸 없애야 되고, 왜냐면 너무 이 영화가 망해간다는 게 보이니까.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래 20만 들고 내리지는 않고 한 40만, 50만 들고 내리겠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진짜 이게 한 달 뭐 이렇게 지나서 막 그 퍼스트맨 이런 저희가 너무 두려워했던 영화들, 퍼스트맨, 창걸 이런 것들이 다 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적에 걸려 있게 되는 참고로 우리나라 영화인데 예. 나가 떨어지는. 네,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정말 아직도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이런 영화의 니즈도 있다는 거를 저희 영화가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내가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되다니 막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좀 많은 게 큰 변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미약한 변화라도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중심에 좀 서게 된 것 자체가 이 영화가, 그리고 정말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때 막 배급 시사할 때 이런 영화 왜 만들어? 막 뭐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 있냐? 막 이렇게 좀 니들 보고 있어? 막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싶었고 정말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지금 뭐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금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지난 5년간 계속 관객이 매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두 분 감독님의 작품, 그 여성 감독의 활약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수치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이제 그 감독님 영화 막 만들고 나서 인터뷰하자고 기대작으로 선정됐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믿지도 않으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는 아니 저희 소속사란데 제작사 직원이 시네21 섭외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배급이 한창 다 떨어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배급을 다 떨어지고 있을 때라서 정말 이러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제작사에 전화가 와가지고 감독님 인터뷰 요청 들어왔어요. 응? 막 이랬는데 2018년 기약 없는 영화로 선정됐대요. 막 이러면서 야 진짜 안 그래도 열받는데 지금 장난하냐 시네21 뭐야? 막 이러면서 기약 없는 영화 왜냐면 그러니까 기약 없는 영화라면 개봉이 안 되고 있는 영화들을 모아서 그걸 소개하는 코너인 줄 알았어요. 기약 없는 영화는 저희는 소개는 안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요.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기약 없는 영화로 선정돼서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해서 정신 차리시라고 기대작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시네21의 성공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걸 왜 박수를 받죠? 진짜 24년 동안 이제 작품을 고르다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기약 없는 영화가 아니라 기대작들을 알아보는 그런 눈이 시네21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진짜 이 두 영화가 호응을 얻었을까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기존에 이 영화에 공교롭게도 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걸 여성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여성의 눈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내지는 여성이 통과해왔던 성장의 어떤 한 시기를 조망을 하는 두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지 않았던 시각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가 창작자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발현되는 지점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영화에서 여성은 순수하게 대부분 피해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남성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의 어떤 그 과정에서 거쳐가는 어떤 대상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 작품들을 이제 이 두 작품들을 보면은 그게 완전히 그 시각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그 시각이 배제될 수 있었던 데는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이 겪어왔던 이야기 내지는 내가 이 영화를 처음 착상할 때 공감했던 아니면은 이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알맹이 핵심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작품에 감독님들이 그 여성으로서 느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싶으셨고 어떤 부분 이게 편견 없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캐릭터로 만들어지게 하고 싶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윤가은 감독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시절 11살 그러니까 막 이제 10살을 넘어서서 나도 이제 어른이다. 나도 이제 뭔가 생각이 많거든 하는 어린 소녀들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셨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감독님의 개인적인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거기서 이제 그 여성이라는 어리지만 여성이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어쨌든 저의 자전적인 경험에서부터 출발한 이야기고 언젠가 어쩌면 최근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영화를 왜 하게 됐지? 영화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 계속 하다가 내가 영화를 왜 하게 됐지?
근데 어쩌면 그때 그런 경험들, 그 강렬했던 어떤 경험들이 저를 영화로 몬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영화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재밌는 거는 이게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혹은 소녀들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식이랄까? 그런 의지의 발현은 전혀 아니었고, 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욕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되게 오랜 시간 성장 영화, 성장 소설, 뭐 이런 성장 이야기의 팬이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뭔가 완전히 더 공감하고 이입을 할 만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못 찾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문학 쪽엔 좀 더 있는데 영화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가 더 없지? 라던가 뭐 이런 저의 고민들, 뭐 바램들이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아직 없는데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을까? 나 같은 누군가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도 사실은 확신을 100% 할 수는 없는 상태. 왜냐면은 시나리오 피드백을 받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거 너무 특수한 얘기 아니야? 여자애들은 다 이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안 그래?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없어? 뭐 저는 이제 그게 역으로, 이거는 그러면 나 너무 내 특수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 오히려 이제 그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근데 하지만 마음속에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거는 하지만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누군가는 공감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어떤 확신과 불확신 사이에서 만들었고, 오히려 영화를 다 만든 다음에 이 뭐 소녀들의 세계의 어떤 관계성을 좀 더 포커싱을 해주시는 피드백을 많이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조명이 되었구나, 나중에 더 많이 알게 됐고, 오히려 그게 다음 작업을 하는데 영향을 좀 미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나한테 포커싱을 하는 게 여자들의 이야기, 소녀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나중에 오히려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약간의 의무, 책임 같은 것도 좀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아마 이제 뭐 여성 감독이라는 호칭 자체는 저는 그렇게 부르는 거는 어떤 편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의 편견이죠. 그러면은 다 남성 감독도 남성 감독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양적으로, 수적으로 새로운 시선이 등장을 했고, 그 등장에 대한 호칭을 해줄 필요가 지금 과도기적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의 시선이 좀 더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성 감독이라는 이 두 분에게도 이 호칭을 쓸 수밖에 없는, 편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윤광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여성의 시선이 됐다라는 게 이제 그런 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진짜 미스백도 같은 이제 이야기일 텐데, 내가 어떻게 보면 공분하는 아동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두 여성의 연대가 됐다라는 거에 이르렀을 거예요. 내가 여성 감독이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피해받는 여성 아이를 그려야지라고는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 눈이 예전과는 미세한 차이가 생기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이제 여성 하면은 엄마니까 내가 나보다 어린 나의 자식 같은 아이는 보살펴줘야 돼, 이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전개한다라기보다는 정말 나도 예전에 이런 상처를 갖고 있었는데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과 연대를 할 힘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일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두 감독님이 한국 영화에 불어넣는 새로운 기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지용 감독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캐릭터를 발전시켜 나가고 어떻게 편견 없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균형감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쓰셨을 텐데 수정 하시면서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백상한 캐릭터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개봉하고 이제 저희 영화가 여성 영화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고
어떤 여성의 테두리 속에서 좀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 이게 여성 영화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여성이 중심이 되는 영화를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성별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예 뭐 그냥 저한테는 상관이 없는 문제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를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너무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내가 너무 이렇게 쓰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성별에 상관없이 써내려가다 보니까 모든 세팅이 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약을 더 받지 않고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라고 하면은 성별에 있어서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나 어떤 시나리오상 전개나 어떤 그런 쪽에 어떤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어떤 이런 파장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오히려 제가 여성을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의식하고 썼으면은 더 다른 구조의 시나리오가 나오거나 다른 어떤 느낌 혹시 다른 전개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아가 하는 어떤 저지르는 일들이나 지은이가 탈출하고 어떤 이런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한국 영화에서 여성이 잘 하지 않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고 사회와 맞서게 되고 어딘가를 탈출하고 도피하고 싸워나가고 이런 것들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던 한국 영화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제가 생각을 하지 않는 테두리에서 만든 것들이 이런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한국 영화에서도 앞으로 창작자들이 좀 성별이란 테두리에 갇히기보다는 어떤 시나리오를 정말 그런 어떤 바운더리 없이 좀 나갔으면 오히려 더 여성 캐릭터들이 더 잘 뛰어놀 수 있는 그라운드가 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지금 차기작 쓰고 있는 것도 그런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백상아라는 캐릭터 자체도 저는 그냥 저를 대입을 해서 써나갔어요. 제가 실제로 고통받고 있던 아이를 외면했던 죄책감에서 시작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아이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력으로 그냥 써내려고 갔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힘들 때 그 옆집에서 아이의 이상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걸 듣고 저도 같이 그 아이와 힘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데리고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얘도 여기서 그냥 데리고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나리오를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신호를 좀 써나왔더니 도망치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여자 막 죽이고 막 처음에는 주미경을 죽이는 설정이었거든요. 죽이고 이렇게 상아도 막 자포가는 자멸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엔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냐면 감독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자기 상황에 놓이는 게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행복하면 행복한 시나리오 나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엔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무튼 그렇게 돼서 나오게 됐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뭐 가는 발걸음마다 지금 고통이 막 역력하게 보이는데, 근데 진짜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까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영화 현장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구성과는 조금은 다르게 감독님, 배우분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도 여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윤광 감독님의 현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에서 현장에서의 어떤 그 성비의 균형으로 인한 강점이나 장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떤 거였는지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성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저 현장에는 이제 두 번째 영화는 더 많아졌고 조금 이제 뭐 연출부나 제작부 같은 경우는 좀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연출부 하던 시절에는 저 빼고 다 연출부가 남자고 이런 저는 연출부 생활도 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성비가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오는 약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영화에. 그것을 이제 피드백을 할 때도 영화에서 어쨌든 시각이 서로 미묘하게 다른 지점들이 있는데 그 피드백을 균형을 맞춰서 듣고 싶은 마음이 좀 컸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연습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영화는 뭐 의식한 게 아닌데 좀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좀 많아졌는데 그래서 얻는 강점은 그냥 이 영화의 관객들도 어쨌든 남녀가 같은 비율일 거고 그 어떤 밸런스를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거 말고는 사실은 뭐 되게 의식적으로 막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저는 항상 저랑 나 작업하기 편한 사람 이게 항상 저는 가장 우선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뭔가 맞춰지는 성비가 있고 네. 항상 무대 인사를 할 때 보면은 감독님 비롯하여 이렇게 이하 여성들로 채워진 좀 흔치 않은 풍경 이런 것들이 두 영화에서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해주신다면. 스태프분들도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영화의 시나리오를 스태프분들에게 돌렸을 때 수락하신 분들이 여성이 많아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무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그리고 촬영 감독님 저희 강욱현 촬영 감독님은 남자분이신데 굉장히 페미니스트시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영화를 수락하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분들이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희 현장은 스태프분들의 아직도 너무 저 백상 할 때 스태프분들이 울면서 문자 남기고 이럴 정도로 너무나 단결이 잘 되고 한 곳을 바라보고 이견 없이 그리고 너무 힘든 영화니까 돈이 없는 영화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가 많았는데 한 명도 군소리 없이 다 모든 것을 묵묵히 해주시고 다 한 것을 보고 하시고 시야를 다 자기 동생 딸처럼 케어해주시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한 번도 현장에서 큰 소리가 난 적도 없었고 좀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정말 앞으로 다음 작품을 이제 찍을 때도 별로 이 영화에 관심 없는데 그냥 이름이 유명하거나 굉장히 능력 있는 스태프분들을 모시려고 억지로 애쓰기보다는 이 영화에 공감해 주시고 그런 분들 스태프분들께 경력이 얼마 없더라도 그런 분들이랑 일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이제 두 감독님의 접점으로 시아 배우를 얘기하기도 했지만 9살 때부터 우리들의 그 윤가은 감독님의 어떤 그 현장을 겪고 그리고 11살이 돼서 9살 때 이지영 감독님의 현장을 겪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차기작으로 우리 집의 그 윤가은 감독과 같이 그 환경 안에서 또 영화 작업을 한 시아 배우가 또 더 성장을 했을 때 10대를 넘어서 20대가 되고 배우로 계속 이제 한국 영화에서 일할 때 굉장히 좋은 터를 만들어 주신 감독님 두 분의 감독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앞에 시작할 때랑 대꾸 좀 맞죠? 이거 제가 계속 공통점을 찾는 이런 정신을 발휘해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두 감독님의 영화 감독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 제작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요. 일단 이제 그 얘기를 시아 배우의 접점을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를 이제 관객분들께 좀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다 이 두 작품은 많이들 보셨죠? 아마 이제 한 번 이상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뭐 어떤 질문이든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두 감독님의 골든 마우스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주최 측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각오가 되어 있으시니까 기탄 없이 어떤 질문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저쪽 노란색 셔츠 입으신 분. 흰색인가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보여요. 노란색 스카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영화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신다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최익환 교수님과 정지호 감독님께서 윤가은 감독님 영화를 수업 시간에 보여주셨어요. 콩나물이라는 영화를. 그래서 그걸로 공부를 수업 교재. 그래서 저는 전에 영어 영문이었어서 독립영화에 대해서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굉장히 강렬했어가지고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가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디렉팅을 할 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뭐 아이들 연출 두 분 다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고 고레에다 히로카즈급의 아이들 연출을 하셨다는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콩나물이 교재로 쓰이고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이들 연출에 진짜 어떻게 왕도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해서 그 아이들이랑 이야기 작업하면 재밌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맞닿아서 본의 아니게 계속 아이들이랑 작업을 했는데 이게 노하우가 쌓여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장편 뭐 3개, 장편 지금 2번째인데 그럼 5작품을 애들이랑 했으면은 뭔가 쌓여야 되는 기분이 드는데 이번에 할 때도 너무 처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전 매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최근에 든 생각은 왜 이렇게 자꾸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냥 영화라는 게 다 어려워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아역 배우라고 해도 성인 배우분들이랑 다 똑같이 각각의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결국 만나는 거더라고요. 아역 배우라고 나이대가 달라서 뭐 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어른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말을 좀 더 쉽게 하고 설명을 더 친절하게 잘 해주고 이런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거는 성인 배우분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그런 소통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고 소통을 할 때 상대방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상대방의 어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지식 상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한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성인 배우분들 대할 때랑 아역 배우 대할 때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힘들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계속 대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1대1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체험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착각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3년 전에 아이들이랑 그때 오디션을 정말 오랫동안 보고 아이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근데 3년 만에 애들 오디션을 하는데 완전 다른 사람들이더라고요. 완전 그 문화도 완전 바뀌고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또 1대1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또 하게 되고 그냥 이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그 어떤 순간들 그리고 이 친구랑 나랑 어떤 방식으로 만나서 서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서로 그런 식의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 우린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배우를 만나고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구나 오히려 이런 점을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이번 영화 하면서 노하우가 안 쌓이더라고요. 아니 저는 좀 약간 알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감독님이 여성을 인지하지 않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여성에 대한 얘기가 담겼다라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감독님을 그냥 보면은 항상 거의 아이들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이들처럼 어리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영혼이 맑아요. 아이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굳이 내가 너네는 아이들이니까 내가 너를 뭐 잘 대해줘야지 이런 식의 그 멘트들이 없고 항상 그 배우들 얘기를 할 때 비슷한 시선에서 약간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걸 계속 그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의 그 캐릭터나 성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들을 만들 때 이게 노하우가 뭐야 할 때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언어로 정리 안 되는 것 같고 그 감독님의 영화에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항상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건 저의 첨언. 네, 그 감독님도 또 어린 그 시아 씨랑 이제 씨로 같이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 연출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애들 디렉팅하는 법 막 이런 거를 폴더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뭐 윤곽 감독의 경우 뭐 이런 거. 윤곽 감독 인터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연예인 만나는 것 같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런 연출부들이 그런 폴더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건 뭐지? 라고 들어가서 이게 보고 나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가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본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정답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작을 애가 나오는 영화를 할지 모를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애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고 애랑 되게 거리가 먼 사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타입이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좀 애들이 좀 낯선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프리 단계에서 거의 시야를 맨날 보다시피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몇 번씩 꼭 만나서 왜냐면 제가 또 인상이 이렇기 때문에 시야한테 공포심을 좀 이렇게 없애주는 게 영화도 너무 그런데 저까지 막 무서워하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다가서서 시아랑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닭발도 먹고 막 이러면서 좀 시아가 닭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저 애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그 아이의 시선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뭔가 연기를 막 가르치고 이러기보다는 이렇게 지은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자 일단 학대를 처음에 몰랐던 시아가 학대가 뭔지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학대라는 개념부터 이제 이해를 시키고 하지만 시아 개인과 분리시키되 이해를 시키고 이 아이가 너라면 어떨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 눈높이를 좀 맞춰줬던 것 같고 그래서 단어도 막 쓸 때 여기서 상하 이모가 아야했어. 그럼 어떨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아야할 것 같아라고 하고 난 다음에 9살이니까 그런 정도 단어를 쓸 정도의 어리진 않은데 뭐 그런 식으로 좀 눈높이를 좀 많이 맞춰가면서 하는 게 역시나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되게 그러니까 백사가 처음에 지은 대할 때랑 비슷한 감독님도 그런 식으로 본인이 약간 어린 대상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낯설음이 있었고 그게 영화에 반영된 것 같고 우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독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되게 친화적인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영화의 캐릭터로 드러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같은 배우를 공유하면서 다른 연출, 다른 태도. 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네,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너무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하고 싶은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만드는 일은 나의 뭔가 에너지나 나의 삶을 100% 투입시켜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서 항상 드는 고민이 제가 신념으로 삼고 싶었던 게 뭐 좋은 삶이 결국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다라는 신념을 갖고 쭉 가고 싶은데 어쨌든 이 비일상적인 일을 하다 보면 일상이 정말 많이 망가지면서 예를 들면은 어느 날은 되게 좋은 컷을 얻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편집이나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전쟁터처럼 이렇게 진행될 때는 정말 불행하다 이런 생각들이 동시에 많이 드는데 두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100% 쏟아야 되는 이 일과 그리고 개인의 일상 이 두 가지를 결국 건강하게 이렇게 서로 잘 유지하는 법 이런 것들 혹시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다른 감독님들께 이 답답함을 토로하셨을 때 좀 약간 우리가 아까 들었던 무책임한 답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답변들을 기탄 없이 여기서 해주시면 나중에 다큐멘터리 만드시고 감독님이 나중에 두 감독님께 그런 얘기를 듣고 힘이 됐다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네. 힘을 드려야 되는데 저의 고민이에요. 질문하신 게 똑같이 정말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고민이에요. 정말 고민이고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아이들이랑 작업 계속 하니까 막 이번 현장에서는 수칙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랑 일할 때 어떤 말을 쓰지 말자, 혹은 뭐 어떤 말을 쓰자, 뭐 혹은 아이들이 어떨 때 어떻게 행동하자, 이런 수칙도 막 만들어 보고 아이들이랑 이제 리허설 오래 하면서 이 아이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작업 환경이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어떤 배움의 현장이 돼야 되고, 막 이 이상은, 저의 이상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영화를 만드는 이 순간이 우리의 일상이라서 다른 일상이 없는 거죠. 우리 이 일을 하는 동안은.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규칙들이 지켜졌으면 좋겠고, 하지만 현장에서 저 작년 여름에 찍었는데 너무 더울 때 아이들이 땡볕에서 그 정오의 태양을 30년 만의 더위. 네, 정말 네. 그런 더위에서 애들이 돌아가면서 막 더위를 먹고, 이거를 중간에 그러면 이제 쉬다가 이제, 근데 또 우리는 목표한 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프로덕션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동학대 현장이 아니고 무엇이지? 뭐 스스로 고민이 너무 많이 되고, 근데 이제 아이들도 알아요. 심지어 아이들도 참는 게 보여요. 내가 이것을 완수해야 돼, 목표를 완수해야 하면서 참을 때 내가 그걸 또 눈 감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 우리 같이 참자. 사실은 그 아이가 그 참는 경험은 굉장히 가혹한 경험을 어린 시절에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난 이 영화를 왜 만들지? 뭐 별 생각이 다, 어떤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제 안에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근데 이제 아까 그 감독님께서 미약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어떤 제한에서 지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해보는 거, 그걸로 이제 그런 시도라도 해보는 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이상이 여기 있다고 이것을 이렇게 갑자기 맞출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근데 사실 때때로는 잘 안 되죠. 근데 저도 진짜 고민이에요. 네,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감독님 어떠세요? 이런 좋은 대답이 나올 질문인, 저는 질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감독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는 아까 이렇게 영화와 일상을 어떻게 분리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서 이게 정신이 건강하려면 막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 정신이 지금 건강하지가 않아서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저는 얼마 전에도 이제 윤재균 감독님이랑 민기동 감독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올해 이렇게 너무 잘 나가시는 그런 감독님들조차도 제가 얘기해서 우리가 영화를 왜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럴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영화 자체가 어떤 사람, 어떤 인간의 삶을 조명하는 또 다른 거울과 마찬가지인 이 작업을, 저는 그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사람들은 전생에 업보가 많은 사람들이다. 굉장히 전생에 사람들에게 업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얘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2시간, 1시간짜리 어떤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거나, 굉장히 인생에서 어떤 좋은 2시간짜리 좋은 감정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제공해주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다. 왜냐면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그러면 너무 혼자만의 싸움이고 고통스럽고, 이제 투자를 받으러 다니고 이제 영화를 만들어 사람 구하러 다니면 또 그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막 까이고, 이제 자기가 너무 심혈 기울여서 쓴 작품이 까이고 도마 위에 올라간다는 기분은 정말 살얼음, 이렇게 인생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촬영 현장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고, 또 이제 편집을 하면 또 너무 고통스럽고, 또 개봉하면 또 이제 욕 들어먹으면 또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뭔가 근데 이제 개봉이 끝나고 이제 호평을 듣고 너무 좋은 시간도 있지만, 끝나고 나면 또 차기작을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하고 이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뭔가 아까 말씀드린 한 곳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어떤 그런 어떤 에너지, 그리고 어떤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을 이 스태프들이 다 한 힘을 모아서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처음에 내가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컷이 딱 나왔을 때 진짜 이런 어떤 환희, 이게 마법 같은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관객분들이 보고 감독님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것들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 혹은 감독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고통은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할 어떤 동반자 같은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 그리고 그러면서 더 이제 성숙해지고 늙어가면서도 그건 여전하겠지만 어떤 고통을 즐겨야 되고, 그것도 역시 삶으로 만들어 나가야, 삶의 일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를 짊어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처음에 뭐 다 고민이라고 하시더니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려주시네요. 근데 저 그냥 이 대답 들으면서 TMI 질문 하나만 할게요. 현장에서 컷 할 때 오케이 컷 나왔을 때 뭐라고 하세요, 감독님은? 아니 감독님들이 예전에는 오케이 그걸 외쳤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감독님들 만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오케이 하는 게 그렇게 좀 약간 좀 뭐 이렇게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오케이를 안 해 뭐 이런 얘기들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감독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좀 대박이래요. 대박.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통과되는 건가요? 저는 네. 이게 뭔가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어서 그냥 뭐 생각을 하고 오케이를 하지 않고 딱 보는 순간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걸 보는 순간 그냥 스태프들이 제가 컷하는 소리 들으면 이게 오케이구나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잘 아니면은 컷 약간 이러고 자꾸 이게 괜찮으면 대박 막 벌써 이제 눈빛에서 막 보이니까. 그러고 이제 시아 같은 경우는 연기를 처음 해보는 아이고 굉장히 이 아이가 신나게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좋은 걸 하면은 컷하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안아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네. 식으로 좀 세게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 편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은 절대 먼저 가서 안아주거나 대박 이런 표현 안 쓸 것 같은데 들어본 적은 저는 목소리가 일단 커지고 컷이 컷 진짜 이렇게, 그리고 오케이를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테이크를 많이 가는 편인데 그 전에 오케이가 없기 때문에 그 뭐 하다가 이제 그래서 저도 대박을 되게 많이 해요. 대박, 되게 진짜 장난 아니라고 막 그 애들이랑 바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배우들한테. 대박이 현장 용어라는 걸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한지민 같은 경우에는 시아한테 제가 하도 완전 대박 막 시아 진짜 너 와 천재 아니야 이랬는데 한지민한테는 그렇게 하니까 한지민이 굉장히 삐졌었죠. 그래서 한지민한테도 그래서 가끔 이제 한지민은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람이 워낙 맑고 순수하고 밝으니까 저는 계속 다운을 시켜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마다 다르게 디렉션을 하고 배우마다 다르게 컷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지민한테는 10번에 한 번 정도 좋았어? 막 이 정도가 뭔가 이렇게 완벽 조절을 그래서 한지민이 감독님이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것도 일종의 디렉팅이었기 때문에 네, 좀 네. 많이 미안해. 근데 요즘 이제 많이 쓸어가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그걸로 보답이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지민 씨는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눈 안에 뭐 물 같은 게 호수 같은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물이 고여 있잖아요. 항상 딱 울거나 아니면 웃을 어떤 직전의 상태. 그래서 아마 감독님이 연출하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대박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두 번째 줄, 네. 거기 커튼 옆에. 안녕하세요. 다들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지원 감독님이 처음 영화 전출부에 들어갔을 때 태어나서 윤관 감독님 영화를 교본으로 보고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뭔가 다른 감독님들이나 GV를 할 때도 여쭤봤는데 여성 감독이라는 명칭을 어쨌든 붙이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영화 공부를 하고 시나리오를 쓸 때 다 주변인 분들께서 너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성 캐릭터를 이렇게 쓰느냐, 혹은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건 네가 그냥 여자라서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가거나 이런 면접을 준비할 때도 저는 페미니즘 같은 영화도 찍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변 분들께서 그러면 면접관 분들이 너 인권운동할 것 같다고 떨어뜨릴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계속 농담 삼아서 듣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내가 내 온전한 사람으로서 만들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이니까 쓰고 싶은 건가? 라는 또 새로운 프레임 안에 계속 갇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들의 뭔가 이런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명칭 같은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궁금합니다. 이겨내고 그것을 어떤 속박이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나지 뭐 어쩔 건데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왜 그거 그리고 나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런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 시선도 필요한 게 사실이고 하지만 그런 내 속엔 그런 모습 저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런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도 있고 그걸 내 자신이 그냥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감독은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잘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제일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거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이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기보다는 그것도 나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큰 돌파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영화라고 생각하고 한 적이 없지만 굉장히 여성 감독과 여성 영화의 프레임을 느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또한 이 영화가의 정체성이고 저의 정체성이고 제가 만약에 한국 영화의 지금 어떤 흐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어디냐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나한테 주어진 일이라면은 앞으로 그 주어진 일을 더 디벨롭 시켜서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받아들이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감독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네. 저도 들고 그 지금 어떤 고민 그게 제가 이렇게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워요. 그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여성 감독인데 여성 캐릭터를 왜 이거밖에 못 그려? 라던가 그러니까 여성 서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여성 서사의 힘이 될 만한 어떤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책임 같은 거를 또 동시에 느끼면서 하지만 이야기의 속성상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데 그럼 난 되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물론 여성 감독이어서 여성의 이야기를 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뒤늦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정말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고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나를 발견해 나가고 내가 어떻게 사회를 보는지가 어쨌든 아까 감독님이랑 그런 얘기 했는데 영화가 진짜 무서운 거는 그러니까 저를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영화는 너무 무섭게도 감독이 다 전면에 드러나서 어떤 식으로든 감독이 평가를 자꾸 받게 되는 그 매체란 생각이 들고 내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이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어떤 조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그냥 공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요새는 좀 많이 듭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복잡한 고민이기도 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각자 위치에서 좀 풀어나가야 되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고 우리도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두 감독님의 생각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맨 앞에 줄. 네. 영화를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요. 영화 연출을 하게 되면서 지금 뭔가 딱히 문제가 있진 않은데 한 번만 더 하면
대박 테이크가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킵해두고 한 번만 더 갈게라는 말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스태프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좀 달래면서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아 이게 지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너무 힘든 순간, 너무 공감되는 순간이죠. 철판 깔아야죠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독의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가 전투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만에 영화가 잘 나와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신경 쓰면은 절대 그 영화를 잘 만들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직 경주마처럼 이 영화가 어떻게 해야 잘 나올 수 있는지만 생각하고 이 스태프들이 나를 미워해도 그 순간 미워해도 영화 잘 나오면 다 좋아해요. 영화 잘 나오고 영화 잘 되면 다 그게 다 감독님이 너무 좋아해요. 막 이렇게 그때는 막 죽일 것처럼 하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고 영화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신 너무 그걸 남발을 하면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감독은 믿을 수 없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계속 테이크만 가는 사람이니까 적절히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테이크는 죽어도 한 번 더 진짜 더 가야겠어. 아니면 좀 약간 아쉬운데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가야 될 것만 남겨놓기 위해서 적절히 좀 어떨 때는 넘어가지고 이런 좀 유두리가 필요하죠. 그걸 잘 섞어서. 아니 그렇게까지 저 감독 왜 저래 진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강행했던 그 테이크가 미스백에서는 어떤 장면이었나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장면이죠. 문제 그 샤워기 그 장면 너무 저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굉장히 오케이가 훨씬 빨리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촬영을 굉장히 빨리 끝내는 스타일인데 그 장면은 한 번 쉬었다가 가서 하루 종일 찍을 정도로 좀 힘들게 얻어낸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고통 끝에 명장면이 탄생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이번에는 한 번 더 갈게요. 뭐 한 번 더 갈게요 하다가 이제 막 20테이크 넘어간 거예요. 저는 테이크를 많이 가는데 그냥 이제 근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이제 이제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는 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좋은데 한 번 더 갈게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헤드폰으로 아이들이 좋은데 왜 가? 뭐 이런 자기들끼리 토론이야. 좋은데 왜 가? 그러니까 좋은데 왜 가지? 뭐 아까도 좋았는데 또 갔어. 뭐 이런 얘기를 아이들 셋이 막 하고 있는데 웃긴데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남발하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그때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또 설명해줬죠. 좋지만 뭐 어디가 좋아해서 뭐 한 번 더 갈게요. 뭐 이렇게. 정색해요. 정색해. 근데 남발하지 않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저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남 눈치도 많이 보고 스태프들이 힘들어하면은 정말 정말 눈치가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제 그 힘들어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딱 똑같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어차피 영화로 이렇게 고생했는데 영화가 안 나오면 더 힘들어. 이렇게 고생한 게 노력의 보상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감독만이 어쨌든 결정을 하는 거니까 영화가 잘 나오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믿고 가라.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똑같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말을 계속 떠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미안한 것보다 영화가 못 나왔을 때 미안한 게 더 그거는 수습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더 가보자.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완급 조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씬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과 별거 아닌 씬에서 고집을 부리면 너무 티가 나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약간 어떤 거는 이제 제 머릿속에서도 이제 100% 오케이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환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이 올라올 때 이제 그냥 오케이 이럴 때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중에 편집해서 수습을 한다거나 뭐 그런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아직도 어려워요 그게. 네, 그 좋은데 왜가 마음에 진짜 많은 배우들이 스태프들이 아마 그 생각을 감독이 한 번 더 가자고 할 때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분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떤 여건 안에서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기억하고 지금 뭐 한국영화 100년사 안에서 지금 이제 1, 2년밖에 안 된 작품이지만 이후에 100년에 우리가 없고 나서 관객들이 다시 이 영화를 기억해주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또 그런 의미로 전달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여기까지 받고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뭐 관객분들과의 만남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현장이어서 오늘 감독님들이 하신 말씀이 또 많은 또 새로운 영화들을 파생시키겠구나 그 말을 힘을 얻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가 더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전주에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만나셨는데 두 분께도 오늘 토크한 소회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분한테 먼저 드릴까요? 저는 어쨌든 정말 만나 뵙고 싶은 감독님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감독님들끼리 사실 친하게 되는 환경이 사실 많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안 하면 아무리 좋아하는 감독님이라도 만날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일단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그게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그냥 가볍게 홍보를 하자면 이제 저 두 번째 영화 여름에 개봉을 하는데 역시 작은 영화고 독립 영화고 해서 관객분들이 극장에 오셔야 저는 영화로 계속 다음 영화를 또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여름에 개봉할 영화를 꼭 극장에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네. 반갑습니다. 박수. 스백러 GV나 미스백 관련 GV 이후로는 이런 게 미스백과 관련이 직접적으로는 없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가 윤가은 감독님이랑 함께라니 처음에 저는 처음에 이렇게 차기작 이제 작업하려고 이렇게 전주까지 내려오는 GV는 다 이렇게 당연히 이제 거절할 생각이었는데 같이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야지라고 해서 올 정도로 너무 기대하고 있었던 자리고. 그리고 역시나 같이 해서 너무 이렇게 통하는 지점도 많고 캐릭터는 너무 다르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것에서 또 접점을 다르게 찾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돼서 너무 즐거운 자리였고요. 저는 제 영화가 전주 영화제 초청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오게 되다니 같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게 되다니 정말 출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었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섭외 많이 해봤는데 감독들이 진짜 호기심이 많은 직종 그리고 영화를 만들면서도 그렇게 성향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진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가장 호기심이 생기는 대상을 같이 인터뷰할 기회, 대담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편집 중이어서 너무 바쁜데 근데 그 감독님은 꼭 만나보고 싶어서 점점점 하면서 꼭 나와요. 근데 오늘 자리가 두 분한테 정말 서로 호기심이 생기는 어떤 다른 부분의 영화를 다른 색깔의 영화를 만드는 그 두 감독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또 전주에 초청돼서 또 신작을 또 보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보통의 GV보다는 2배수의 그 2시간이나 걸리는 대장정의 GV를 했는데 많이 이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시 전주에서 또 내년에도 보는 걸로 하면서 오늘은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